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한은행, 잠깐만. 순서대로 얘기하면 2026년 상반기에, 하나은행, 그 다음에 기업은행, 그 다음에 국민은행까지 떴고, 오늘 지금 3월 23일인데, 신한은행 이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영상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가이드 영상 신한은행 걸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리면, 요거 이미 많이 보셨던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당연히 넘어가겠지? 이거 뭐, 매 영상마다 똑같이 올리는 거라서 앞부분은. 근데 혹시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소개드리면, 저는 삼성증권 출신, PB 출신이고요. 2020년도 입사를 했었고, PB로 입사를 했고, 이제 학부정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사 해외주식팀과 이 운용지원팀, 백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2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금융권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준할 때 이제 4대 시중은행이랑 뭐 증권사들 다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이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생들 도와주면서 많이 합격을 시켰고, 이제 그걸 재능으로 삼아서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금융권 취업준비생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냐? 그러면 보시면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코칭이 메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모든 거를 1년 동안 무제한으로 하면서 이제 최종 합격, 최종 불합격하면 환불드리는 금융권 취업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첨삭이나 이 면접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류 합격률이 낮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자꾸 떨어진다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최종 합격으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 댓글로 제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도움 필요하시거나 이번에 꼭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대표 합격자들 이렇게 합격을 시켰고, 이 친구들이 이 영상 속에서 하는 얘기들, 요거는 거의 다, 뭐, 이 만들어진 대본들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합격자들이, 내 수강생들이 최종 합격하고 나서 불스메이커가 어떤 점이 좋았고, 왜 필요했고, 그 다음에 다른 컨설팅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뭐였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혹시나 첨삭이나 면접 코칭 또는 이 취업 패키지, 이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미리 이런 것들 보겠지. 불스메이커가 얼마나 뭐 잘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 합격자 영상들 제가 6개 올려놨고 앞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뭐 계속 합격자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보시고 이 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자소서 가이드 영상인데, 사실 이 가이드 영상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거 지금 신한은행 자소서 쓰는 분들의, 이번에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목적은 자소서 혼자 쓰기 막막하다 또는 서류 합격률이 낮은데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서류 합격해서 최종 합격까지 가고 싶다. 또는 자소서 단계부터 제대로 세팅해서 최종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프리미엄 첨삭으로 완벽한 자소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첨삭을 받으시라고 하는 목적에서 또 촬영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 무료 공개 영상이겠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만 봐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 영상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에피소드를 다 듣고 이제 첨삭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도움 필요하시면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민은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한은행도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지금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4명의 친구들 모두 이제 국민신한은행 최종 합격자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다 이 첨삭부터 시작해서 최종 합격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자소서 단계부터 제대로 이 완벽하게 자소서를 만들어 둬야 여러분들이 결국에 면접관들 여러분 자소서 보면서 자소서를 보고 일단 질문을 할 텐데, 자소서에서 물어볼 건덕지가 별로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질문이 나올 수가 없고 되게 식상한 질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면접 경험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되게 뻔한, 그리고 되게 뭐 그냥 뭐랄까, 이 진부한 질문들을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자소서에 물어볼 건덕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면접 코칭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면접 코칭하러 왔는데 자소서를 보고 내가 모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면접관 역할로, 근데 이 자소서가 개판이야. 그럼 물어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별로. 근데 그런 상태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마이너스예요. 자소서에서 물어볼 건덕지가 안 보여.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 마이너스 깔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단계부터 잘 작성을 해놔야 그게 면접으로 이어진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면 저 찾아오시면 제가 최고 퀄리티 자소서로 만들어 드린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한은행 채용 일정과 채용 TO 이런 것들 살펴볼게요. 채용 서류 접수 마감은 4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하루 전날까지는 제출을 완료하시는 게 편하다. 당일날 서버가 마감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서버가 마감될 수 있으니 전날까지는 항상 어떤 기업 지원하시든 전날까지는 제출을 하세요. 그게 마음 편하잖아. 어쨌든 4월 3일 오후 2시까지지만 우리는 4월 2일에 마감한다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4월 3주차 중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서류 접수 마감 기한으로부터. 그리고 채용 절차는 기존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그 다음에 SLT라는 필기 시험을 4월 19일 날 보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역량검사. 이 온라인 역량검사는 회사마다, 이 은행마다 조금 다르지만,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필기 합격한 다음에 온라인 검사가 진행이 된다는 건 인성검사 위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에 영향이 별로 없고, 저 온라인 역량검사는 인성검사가 메인이 될 텐데, 저 인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면 면접관들이 여러분의 그 인성검사 결과표를 한 명씩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성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보는 거지. 저 스텝 3의 온라인 역량검사는 이번에 합불 영향이 없다. 반면에 국민은행이나 이런 곳들은 이 합불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서류 발표하기 전에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서류 발표가 나기 전에 온라인 역량검사를 응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서류 이 전형에 영향력이 있는 거고, 합불의 영향력이 있는 거고, 요 신한은행처럼 이제 SLT 하고 나서 온라인 역량검사를 본다는 뜻은 여러분들의 합불 여부에는 관련이 없지만 추후 면접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검증하는 질문에 활용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이 진행이 될 텐데 5월, 6월 중으로. 여기 지금 왼쪽 아래에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긴 했는데 잘라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랑 똑같이, 이 2025년 하반기랑 똑같이, 이 직무 인성 면접과, 그 다음에 직무 PT 면접과 토론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면접 곧 이 서류 전형 끝나고 필기 전형 발표 나면 제가 면접 대비 영상 따로 올릴 거예요. 그때 다시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고 계시면 제가 올리면은 바로 보실 수 있겠죠. 빨리 보고 빨리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지. 한국인 거쳐야 한다. 마감 기간이 임박해야 한다. 요런 고질적인 특징이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 지금 아마 지금 3월 23일인데 국민은행 마감이 한 이틀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한 문항 써놓고, 어떻게 쓰지 하다가 이제 막 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내가 지금 2009 올라온 3월 23일 지금 당일날 찍고 있지만, 신한은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한 마감 일주일 전부터야 막 이렇게 제대로 찾아보고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는 목적에서 제가 가장 아마 신한은행 잡소 가이드 내가 제일 먼저 올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1차 면접은 직무 PT, 직무 인성, 그 다음 토론 면접으로 구성이 된다. 요거는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이제 따로 또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 세팅 단계부터 중요하니까 자소서 철저히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채용 TO 보면 이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총 150명인데 요게 그냥 일반 전형 150명이 아니라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이에요. 채용 경우는 150명이 맞는데 일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확정은 아니에요. 과거 채용 TO를 통계 기반으로 이번에 이 총 TO를 기반으로 역추산한 거예요. 역추산. 여기서 숫자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대략적으로 수도권 일반직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일반직이라 하면 WMRM이죠. 약 60명 정도 과거 채용 통계를 기반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일반직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약 30명 정도 뽑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 디지털 ICT는 요즘 잘 채용을 안 하는데 이번에 이 신한은행에 목소를 거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참고로 나는 디지털 IT 쪽도 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첨사 받으실 분들은 찾아오세요. 채용 인원은 디지털 ICT 40명 정도고요. 그 특별 채용도 있어요. 전역장교랑 회계사 전형, 국민은행도 전역장교 전형이 있는데 신한은행도 전역장교 전형이 있다. 그래서 특별 채용, 이 전역장교 플러스 회계사 전형에 약 20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TO는 과거 채용 통계를 기반으로 총 150명을 채용할 때 이 정도 채용 인원이 예상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신한은행의 공식적인 TO는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 TO는 또 변할 수가 있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신한은행 내부적으로도 목표 채용 인원이 150명이지 이거보다 미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오버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버되는 경우보다는 미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왜냐? 이탈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추가 합격자가 없었어요. 농협은행 이런 데는 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를 모집하지 않았다. 내 경험상. 그래서 다른 은행 가면, 특히 신한은행 합격하고 국민은행 합격했는데 국민은행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은행 합격하고 하나은행 합격했는데 신한은행을 안 가는 분들, 그러니까 신한은행 합격하고 우리 하나 합격했는데 신한은행 안 가고 우리 하나를 가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순위가 있잖아요. 1위부터 4위, 5위까지 있는데 그 순위 순서대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수강생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그 1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국민은행이랑 농협은행 이 6급이랑 고민하면 최종 합격을 했어. 두 전형 다. 내 코칭생 중에. 근데 나한테 어디 가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국민은행 가라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긴 말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등인 이유가 있다. 이 말만 딱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협은행도 나쁜 건 아닌데, 농협은행은 후순위인 이유가 있죠. 농협은행이 그렇게 좋았으면 1위 은행이었겠지. 아니잖아. 물론, 좋은 은행은 맞아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나 뭐 복지나 이런 종합적인 걸 모두 고려해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최종 합격하신 분들 이렇게 종종 만나는데 얘기 들어보면 국민은행이 가장 좋은 은행이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엔.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외관상 수익 기준이나 자산 기준으로 1위 은행은 맞는데, 근데 이제 개인별로, 수강생별로 이 성향에 따라서 1위는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가장 추천합니다. 물론 성향이 공무원 같아. 뭐 이러면은 기업은행 선호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기업은행이 1순위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복지, 연봉,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평판,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국민은행이 1위는 맞다. 제 불스메이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국민은행 지원하시겠죠? 하셨겠죠? 지금 아직 자소서 쓰고 있거나. 근데 국민신한 되면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국민은행 가세요. 근데 신한은행도 순이익 기준으로는 원래 과거에는 신한은행이 또 1위였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해요.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은행이 1위다. 제가 국민은행에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슷비슷해요. 국민신한은. 우리 하나는 약간 국민신한 대비 조금 떨어져 있지만 국민신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는 뭐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가세요. 뭐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그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합격자 평균 스펙이에요. 이 최종 합격자 데이터는 제가 수강생 중에 최종 합격자 기준이에요. 1차 면접 합격자도 아니고 서류 전형 합격자도 아니고 오로지 최종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이 평균화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는 수도권 또는 서울 중상위 또는 수도권 대학이었고, 전공은 상경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학점은 평균 3.8이었고, 어학은 IM3에서 OP 기준으로, IM3에서 IH, 토익 기준으로는 평균 850점 이상. 그 다음에 자격증은 투은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경험으로는 대활동이나 인턴 경험은 금융공기업 그리고 타행 인턴 경험이 많았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평균 스펙이 국민은행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은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평균 스펙이랑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일반직 중에 지역인재, 이번에 지역인재도 뽑죠. 아까 채용지원 한 30명 정도 예상하시면 된다 했는데, 지역인재는 애초에 이 지원 자격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지방대가 많고요,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학점 평균이, 제 데이터상으로는 일반 수도권보다 높았어요, 오히려. 물론 이 지역인재 데이터가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3.0만 되면 문제는 없고, 3.5가 되면 3.5 이상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학점은 그냥 3.5 정도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이한 건 지역인재가 학점 평균이 조금 더 높았다, 수도권보다. 요거는 제가 앞으로 데이터를 더 추가 확보해서 이거 왜 그럴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과 벗어나잖아. 지역인재인데 학점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스펙이 조금 더 낮으니까, 수도권보다는. 근데 학점만큼은 오히려 최종 합격자 평균 수도권 대비 높았다. 요거는 약간 특이하죠. 요 점수가 앞으로 내가 최종 합격자들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면서 낮아질 수도 있긴 한데, 내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 내가 확보한 데이터 상으로는 지역인재 중에 조금 학업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많았다. 근데 이게 진짜 팩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점은 3.5 이상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격증, 이 지역인재도 자격증 많아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지역인재라고 뭐 자격증이 없겠지 하는데 오히려 지역인재가 더 많았어요. 왜냐? 지역인재는 일반 수도권과 약간 다른 점이, 이 불스메이커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세요. 수도권 일반 전형은 이 생신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요. 지역인재는 이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일반적인 시중은행 채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역인재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농협 또는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뭐 신협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지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 첨삭 요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면접 코칭 할 때도 그렇고, 취업백기 수강생 중에도 있어요. 지역인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 이제 이미 현직인데 옮기려고 그런 분들 많죠. 원래 1, 2금융권 희망했었는데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일단 소득 활동을 해야 되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2금융권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1금융권으로 이제 점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역인재는 그런 분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내 통계 데이터상으로는 일반 수도권 전형에 합격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봐왔던 최종 합격자들 기준으로는 수도권 일반 전형의 최종 합격자들은 생신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신입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다는 소리예요. 또 여기 트집 잡고 딴지 걸지 마세요. 이미 이 이금융권이나 이런 실무 경험 있는 분들도 수도권 일반직에 합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봤고. 하지만 생신입이 훨씬 더 많다, 일반 수도권 전형은. 반면에 이 일반 전형 중에 이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중고신입이라 하죠.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왜?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은행에 바로 투입돼서 실무를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의 인재는 물론 본사 연수랑 이런 걸 거치겠지만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인재를 선호한다. 그래서 실무 경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신입보다는 이 실무 경험 있는 분들이 유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전형 수도권이랑 좀 차이점이,
지역 상권, 그러니까 여기 지역 인재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에 이 지역 인재만의 특징을 내비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지역의 산업적 특징, 경제적 특징, 뭐 또는 뭐 인구적 특징 이런 걸 감안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여 주셔야 돼요.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뭐 뒤에 있는데 4번 문항인가? 10년, 20년 후에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가? 이런 문항에 그냥 그 RM이나 WM으로 어필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지역 인재를 따로 뽑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역 인재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특징과 관련된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걸 할 것인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지역 인재로서 이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국민은행 댓글에 남겨주신 분이 있던데 나 지역 인재 지원하는데 그냥 RM이나 WM 핏으로 그냥 작성하면 안 되냐? 그거 돼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취업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최고 퀄리티의 자소서를 만드는 이 불스메이커 입장에 봤을 때는, 지역 인재는, 그럴 거면 지역 인재 왜 써요? RM이나 WM을 쓰든가, 그러니까 일반 수도권으로 쓰든가, 지역 인재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향은 아닙니다만, 뭐 본인이 그렇게 쓰겠다고 해서 크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지역 인재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기소개서 1번에서 4번 문항 중에 최소한 하나는 그 지역의 특징에 기반한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업 분석 내용 살펴볼게요. 자, 신한은행 비이자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4년 대비. 이 데이터는 2025년 말 기준 이 데이터라서 2024년 대비 비이자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 첫 번째, 투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가계대출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2024년, 2025년 구간에는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자이익이 줄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지금도 마찬가지고, 비이자이익 강화에 이게 그 비이자이익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 80% 넘게 이 수익이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이. 그 다음에 그 증가 요인은 수수료 기반인데 자산관리 수수료잖아요. 결국엔 비이자이익은. WM, IB, FX, 매환 쪽. 이 주로 견인을 했고 이 중에서도 WM 쪽이 많이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 순이자 마진 하락 추세, 그 다음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 NPL 비율이죠. 0.3%라고 적혀 있는데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 이 경기가 둔화되고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나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포인트도 자소서에 녹이시면 좋은 포인트예요. 참고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시중은행 평균 지금 한 0.27%, 0.25% 정도 됐어요. 근데 2025년 말 기준으로는 한 0.05% 늘어났다. 그리고 보통 이 NPL 비율이 가장 우수한 은행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두 2024년 말 대비 2025년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은행의 지금 핵심적인 화두 중 하나는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관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은행에 왜 지원하냐? 네, 항상 말하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아직도 모른다는 건 필기 준비 상태가 개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막 큰일 났구나 하고 빨리 필기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은행 지원한다면서 NPL 비율도 모르면 안 돼요. 좋게 얘기했어, 내가. 네, 더 나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저 순이자 마진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행의 총 운영 자산 대비 이자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였냐, 그 비율이 순이자 마진인데, 저게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순이자 마진은 보통 시중금리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이 작년 24년도, 25년도 구간에 낮아지는 구간에 있어서 순이자 마진이 하락한 요인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순이자 마진이잖아요. 마진이란 뜻은 이 수익 빼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비용이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판관비도 있을 테지만 핵심적인 거는 자금 조달 원가인데 이 자금 조달 원가는 은행 입장에선 이제 예적금을 통한 수신 잔액이잖아요. 메인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은행채 발행 조달 금리랑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랑 조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이 점점 예적금 금리가 낮아서 예적금 수신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은행이 이 수신 잔액,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적금은 이 자금 조달 창구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졌고 잘 예적금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은행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판 적금, 특판 예적금 뭐 이런 걸 하면서 원래 대비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이자 마진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디지털 플랫폼 확장. 이 신한 슈퍼솔 가입자가 2,200만 명을 돌파를 했다.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에 녹여주시면 좋을 포인트 중 하나는 여기 지금 신한의 이 문항 4개 문항 중에 하나가 그거죠. 사회 이슈. 그리고 그게 은행업에 미칠 영향 있는데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계대출 규제를 언급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뻔하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제가 이 전전 영상에 은행 면접 필수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거 이제 면접 시즌 돼서야 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 조회수가 한 500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아직 관심이 없지? 지금 서류 시즌이라
면접 시즌 되면은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 은행권 이 핵심 이슈 20가지를 정말 완벽하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1시간짜리 영상인데, 그것도 엄청 도움되는 것들 써놨어요. 어떤 분한테는 그게 그 20가지가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 여기 절반 이상일 거라서, 꼭 보세요, 그 영상. 근데 요거 신한은행 사회 이슈 문항 2번 문항인가 3번 문항일 텐데, 그 문항 쓰기 전에 그 영상을 미리 보시면, 그 20개 중에 여러분이 뭘 쓰고 싶다가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본다고 나한테 또 뭐 수익 안 떨어져요, 별로. 그냥 여러분들만 좋은 거야. 근데 보세요. 제가 그 강조해서 보라고 하는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손해갈 게 전혀 없다. 어차피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시청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핵심 이슈 20가지 중에 하나가 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인데, 제가 그 영상에서도 그랬어요.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비이자 이익 집중을 요구한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자 이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비이자 이익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이 돈 벌어들이는 게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말고 뭐 대부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이익원인 수익원인 이자 이익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은행 입장에선 비이자 이익을 강화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비이자 이익을 강화하려면 비이자 이익이란 결국엔 자산 관리인데, 자산 관리란 결국엔 투자가 메인인데, 투자는 요즘 증권사에서 하죠. 은행에 찾아서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은행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데, 비이자 이익 강화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그게 또 증권사와의 경쟁 관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증권사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신한은행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어필하시면 좋을 포인트는 이 WM, 기업금융, 딜소싱, 뭐 이런 비이자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기여하는 신한은행원이 되겠다. 이렇게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혁 신한은행장님이 2026년 신년사에서 그 키워드를 살펴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AX그룹 신설, 요 AX가 뭐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니까 AI 활용도를 높이겠다, 업무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고객 솔루션부 통합. 요거는 이제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그 다음에 WM, 이런 거를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나온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이자이익 강화랑 연동돼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자이익만으로 장사가 충분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은행의 이 이자이익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계가 있다. 특히나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은행과의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야 되냐, 요거는 되게 은행장 입장에서 고민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어떤 은행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고객 솔루션부 통합의 키워드는 바로 이 통합 솔루션 CIB 플러스 WM로 나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책무 구조도, 내부 통제 고도화. 요거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내부 통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준수, 그러니까 윤리의식, 준법 정신, 요런 거 강조하시면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생산금융, 생산적 금융, 이것도 하루 이틀 나온 키워드는 아니죠. 작년 2025년도 하반기에 우리은행의 스피치로 나왔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생산적 금융이란 별건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이 혁신기업들 발굴해서 금융 지원 해주는 게 생산적 금융이다. 그래서 그냥 중소기업 금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것도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축 줄어드는 국면에서 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는 첫 번째는 비이자이익 강화, 두 번째는 기업금융 강화, 세 번째는 이제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분석도 가볍게 살펴볼게요. 신한은행의 강점 중 하나는 이 글로벌 수익성이 높다. 시중은행 중에 글로벌 수익성이 가장 좋은 은행이 바로 신한은행이고,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자, 요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돼. 국민은행의 강점은 제가 앞서 영상에서, 자소서 가이드 영상에서 압도적인 리테일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장점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이게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를 하는 분야가 없다. 요게 신한은행의 단점인데, 요거를 포장해서 좋게 얘기하면 두루두루 잘한다는 게 신한은행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 코칭, 그러니까 추후에 면접 갔을 때 이건 잘 기억해 두세요. 신한은행의 약점이 뭐라 생각하냐 하면, 압도적인 1등을 갖춘 분야가 없다는 게 약점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강화해서 내가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을 압도적 1위로 만들겠다, 그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어필하시면 좋고,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신한은행 이번 자소서에도 녹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스토어 중심의 막강한 리테일 수신 기반이 있다. 그냥 이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WM, IB 등 이 비이자 수익 창출 역량이 지금 현재 시중은행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게 대표적인 장점이고요. 약점은 이 건전성 리스크. 요거는 비단 이 국민은행만의, 신한은행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같은 환경에서 모든 시중은행들의 문제예요. 단 한 곳의 은행도 빠짐없이 다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모든 몇십 군데 은행을 다 이게 분석해 본 건 아니지만, 메이저 시중은행권의 NPL 비율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올라갔어요.
특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특히 이 4대 시중은행 중엔 NPL 비율이 가장 높고요. 0.35%인가 그럴 거고요. 그 다음이 우리은행이 안 좋아요. 0.3%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신한국민은행이 0.27% 정도라서, 근데 어쨌든 이 4대 시중은행 모두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 NPL 비율이 올라가서 건전성 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RM 희망하시는 분들은 풀어내기 좋겠죠. 그래서 소호 연체율이 0.41%에 육박한다.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에 수리자마진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에게만 의존하는 영업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회 요인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진입에 따른 유언 대용 신탁과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시장 기회라고 이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금 시장과 이 유언 대용 신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플러스 치매머니 시장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 이슈 중에 이런 것도 언급하시면 되고, 이런 거 다 내가 핵심 이슈 20가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그 다음 위험 요인은 가계대출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자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주담대도 지금 막혔죠. 그래서 안 좋다, 이자 장사가. 그래서 비이자 장사를 늘려야 된다. 이거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은 지금 이란 이 전쟁 이슈로 아까 기사 지금 뉴스 보니까 이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 투입한다 만다 뭐 이러고 있던데,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유가 계속 오르고 있죠, 다시.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제 금리 인상 이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인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요게 이제 이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으로 적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위험 요인이다. 그리고 항상 이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그 지원하는 기업의 인재상 또는 핵심 가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키워드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풀어내면 좋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5대 핵심 가치를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만들어낸다고 했고 항상. 근데 이번에 신한은행이 2025년도 상반기 하반기 2번 연속으로 저 핵심 가치 빠르게 다르게와 관련된 문항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이 명시적으로 4개 문항에는 저 이 핵심 가치가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저 빠르게 다르게가 이 문항에 없다 하더라도 저 가치를 4개 문항에 골고루 분포시켜서 녹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후반부에 첨삭 예시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은행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지금 체험 홈페이지 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소서 항목 보니까 유의사항이 없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2번 확인한 결과 유의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관련된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번엔 블라인드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지 않았다. 이 추정컨대 저것 때문에, 저 블라인드 때문에 문의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미 엄청 많이 받았을 거야. 이거 블라인드 위배 이슈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수천 건을 받았을 거야 아마 인사팀이. 그래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번엔 뺐나 본데, 심지어 나한테도 이 불스메이커 채널 찾아와서 이거 썼는데 이게 블라인드 위배 이슈 돼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내가 나한테 첨삭을 맡기든가 그러면. 그게 우려가 됐으면. 근데 이미 써놓고서 뭐 돈 앞으로 쓸 건데 이게 이슈가 블라인드 위배가 이슈가 돼요 안 돼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난 알려줄 수 있지만 내가 잘못 알려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물론 첨삭이야. 나 뭐 블라인드 위배 이슈 안 되게 절대 내가 블라인드 위배 이슈 없게 작성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첨삭 안 맡기면서 내가 거기 물어보면 내가 뭐라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블라인드 위배 이슈는 그 지원하는 인사팀 쪽에 제발 물어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그거 블라인드 위배 이슈 안 돼요 해서 내 말 듣고 썼는데, 만약에 그게 블라인드 위배가 되면 어떡하려고 너네. 내가 여러분들의 취업을, 나한테 코칭을 받으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취업을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이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지금 영상 시청하고 댓글 남기시는 분들은 내가 심지어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은 나를 많이 봤겠지만 난 여러분들 모르잖아.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안 알려드릴 거예요. 블라인드 이런 거는 제발 지원하는 회사에 좀 물어봐라. 왜 거기 안 물어보고 나한테 내가 첨삭 전문가인 건 맞는데, 그런 거는 내가 잘못 말했다가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발 그 지원하는 회사에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뭐 스펙 이 정도인데 될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더 이상. 댓글로 제가 그 댓글에 조금 바쁘거나 지치거나 이 댓글은 응답할 가치가 없다는 댓글들은 응답을 안 해요. 뭐 남기시는 건 여러분 자유겠지만, 그냥 내가 만약에 응답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불스메이커 지금 연락 바쁘구나, 또는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문항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4개 문항이고요. 디지털 ICT는 총 6개 문항이고요. 각 문항별로 글자수 제한수는 700에서 1000자 정도 돼요. 문항별로 다른데. 그리고 핵심 평가 요인은 뭐 당연히 직무 적합성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 4개 문항. 요거는 일반직 기준이에요. 문항 4개고요. 1번 문항. 보통 일반적으로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근데 역시나 이번에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한 걸 묻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엔 누가 합격하는 거라고?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그 역량을 갖췄다는 걸 어필을 하되, 무엇으로? 내 과거 유사 성과 경험으로 어필하는 거다. 단, 그 역량과 그 에피소드는 다른 지원자도 뻔하게 어필할 수 없는 거여야 한다.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얘기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된다. 이게 결국엔 이걸 어필하고 입증하는 게 결국엔 채용의 본질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번 문항이 바로 그거예요.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야말로 가장 채용의 본질이 되는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이. 1번 문항을 풀어서 얘기하면 너 신한은행원한테 필요한 역량이 뭐라 생각하고 너는 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과거에 성과낸 경험으로 이 썰을 풀어봐. 그리고 그 역량이 신한은행에서 그 역량을 바탕으로 네가 어떤 기여를 할지 제시해봐라 라는 거예요. 공백 포함 800자 이내고요. 그래서 이 문항 분류는 직무적합성 그리고 차별성이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1번 문항은 당신이 신한은행원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추상적인 거 쓰지 말고 하드 스킬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또는 재무 분석 또는 자산 관리 역량, 포트폴리오 수립, 고객 응대. 자, 참고로 고객 응대는 내가 요즘 이제 어필하지 말라 그랬지 먼저. 너무 진부한 스토리라서 고객 응대는 또는 영업력, 추진력 또는 소통력 이런 거를 이 은행원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중에 본인이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남들은 가지지 못한 에피소드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뭔지 찾아서 그걸 제시하라는 문항이고 1번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4개는 다 중요하지만 1번이 가장 핵심적인 문항이고 실제로 면접관은 1번 문항 여러분 자소서 작성한 거 보고 거기서 첫인상이 어느 정도 결정됩니다. 자소서만 봤을 때는. 그래서 1번 문항 잘 쓰셔야 돼요. 어떤 자소서를 쓰든지. 그다음 2번 문항.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조직 적합성 문항이고 본인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타인과 충돌했던 경험 뭐고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니까 너는 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냐. 요게 이제 신한은행 핵심 가치 중에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중에 요게 다르게죠. 다르게 저 다르게가 무슨 차별화된 아이디어 요런 걸로 볼 수 있지만 신한은행의 2층 홈페이지상 핵심 가치 다르게는 다름을 존중하는 게 이 다르게예요. 그래서 다름을 존중한다는 건 결국엔 조직 적합성, 협업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항은 이 본인의 가치관, 그러니까 이 본인의 가치관을 검증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원자의 협업 역량, 조직 적합성을 검증하는 문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4개 문항에서 이번 문항은 다르게 핵심 가치 중에 다르게와 관련된 문항이다. 자, 3번.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하나 선택하고 요거는 삼성의 이 자소서 문항과 일치하죠.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한 가지 골라서 그 이슈가 은행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생각을 작성해달라. 공백 포함 1000자 이내요. 1번, 2번은 800자씩이고 3번, 4번은 1000자씩입니다. 그래서 요 문항은 직무적합성 문항이고 또한 뭐 매크로 분석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 3번 문항을 면접이라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최근에 관심 있는 경제나 금융 관련 이슈가 뭐고 그 이슈 하에서 신한은행이 그 이슈 하에서 어떻게 영향을 그러니까 그 이슈가 신한은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3번 문항을 낸 이유는 지원자의 금융 또는 경제 또는 은행업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의 문항 분류는 직무적합성입니다. 저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올렸던 영상, 최근 영상 중에 핵심 이슈, 은행 면접에 필수 꼭 나온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반드시 보세요.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물론 그 20가지 중에 근데 그 20가지가 최근 6개월에서 1년간 이 핵심 이슈들을 제가 다 모아놓은 거라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슈는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완벽히 정리해놨거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보면 그 이슈가 은행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원자가 어떤 쪽으로 어필해야 되는지 내가 다 거기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 보시고, 그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슈, 뭐 예를 들면 고환율, 뭐 금값, 채권가, 경신, 가계대출 강화, 뭐 이런 것들 언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어떤 구조로 작성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나온다. 그 다음 4번 문항, 입행 10년 또는 20년 후의 모습, 본인 모습을 상상해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기술해라. 공백 포함 1000자 이내예요. 여기서 뭐 존경받는 지점장 이런 되게 뻔한 소리 쓰면 안 좋겠죠. 그래서 앞에 문항들과 연계해서 이 신한은행의 비자이익을 견인할 수 있는 본인만의 방안, 어떤 분야, 그러니까 어떤 분야로 성장해서 본인이 어떻게 신한은행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 일반 수도권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이 특히 4번 문항에서 약간 뭐랄까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뒤에서 자소서 첨삭 예시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4개 문항을 보니까 지난번 2025년도 하반기 문항이랑 거의 한 3개 문항이 일치하거든요. 이번에 되게 뭔가 자소서 문항을 만들기가 귀찮았나 봐, 신한은행이. 왜 똑같이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거 쓰시는 분 중에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25년도 하반기에 지원했는데 떨어진 분들 있죠. 또는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지금 고민이 많을 거야. 작년 하반기에 썼던 내용 그냥 거의 비슷하게 돼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2번, 3번째 지원하신 분들은 그 생각이 들 거거든? 그거 분명히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데, 기본적인 이 불스메이커의 가이드는, 작년 하반기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쓴다는 건, 여러분은 발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회 이슈, 경제 관련된
이슈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항을 그 내용을 그대로 쓴다. 작년 거를. 그럼 여러분들은 이 트렌드에 뒤처져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합격률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서류 합격했는데 이번에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야. 똑같이 쓰면.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향은 당연히 이 트렌드랑 이슈랑 그 다음에 금융시장 환경이랑 이런 게 바뀌었는데 지금 2025년도가 아니잖아요. 2026년 상반기예요. 이 시간이 흘렀는데 본인의 자소서는 그 시간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머무른 대로 떨어지는 거지. 물론 그대로 써서 합격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다시 갈아엎어라. 똑같이 쓰지 말고 최대한 다르게 써보려고 노력하세요. 명쾌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4개 문항,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내가 불스메이커가 첨삭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을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무기 갖고 있고 그게 신한은행에 어떻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기업금융 쪽에 조금 더 이 핏을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분들은 예를 들면 비정형 데이터 추론 심사력 뭐 이런 거 재무 분석 역량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금융 WM 쪽으로 핏을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 환경에 기반해서 포트폴리오를 수립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들 제시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단순히 뭐 데이터 분석 영역과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수입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기업의 마진을 이 선물한 구조와 지식으로 방어해 본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턴 경험이랑 맞물려서 풀어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항상 그랬죠. 모든 문항에 본인 경험이 들어가야 된다고.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첨삭 예시예요. 요거는 이제 불스메이커가 첨삭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거다. 자, 문항 1번 문항.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본인의 강점을 한 가지 선택하고 이게 신한은행에서 어떻게 발휘될 거냐라고 묻고 있고요. 800자입니다. 제목, 재고 회전율 둔화, 흑자 부도의 전조 증상이다. 라는 게 나왔어요. 자, 제가 좋은 자소서는 항상 제목만 봐도 전체 내용이 유추되는 거라 했죠. 자, 여러분들 제목만 지금 아래 내용 보지 말고 이 제목만 보고 내용을 유추해 보세요 한번. 이 지원자는 이 케이스는 이런 걸 거예요. 재고 회전율이 둔화돼서 흑자 부도가 발생하는 기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 그 계기로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은행원이 되고 싶다. 그 이후에 내가 이런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갖춰왔다. 그리고 이 역량이 신한은행의 어떠한 점에서 비이자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자소서 작성 예시예요. 그 예시를 따라서 작성을 한 겁니다. 내용 볼게요. 제목 다음에 항상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 메시지 이렇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서류에 적힌 흑자에 매몰리지 않고 현금 흐름의 시차를 추적하는 심사 역량을 길렀다. 이를 통해서 겉보기에 우량한 기업에 숨겨진 우발 채무를 걸러내겠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이 나의 리스크 관리, 재무 운송 역량이 신한은행의 부신, 여실, 그러니까 NPL을 차단해서 이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본론은 그 다음 문단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아래 인턴 경험이 있어요. A 프랜차이즈의 이 유동성 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장부상 영업이익은 매년 15% 증가했어요. 하지만 이 가맹점 확장 명목의 설비 투자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차입금 상환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어필하겠어요? 당연히 뭐 단순히 이익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이면까지도 포착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RM에게. 그런 내용으로 어필하겠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다음 내용에는 이 심사 역량을 기르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 과정 또는 인턴 경험 또는 학회 경험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아래 보시면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 기업이 늘어나는 현재 시점에서 이 흑자 이면의 우발 채무를 깜깜하게 검증해 낼 거다. 신용 분석사를 취득해서 기초 체력, 재무 분석 기초 체력을 다졌고 떡잎부터 다른 우량 중소기업을 선정하겠다. 자, 지금 제가 항상 가이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800자죠. 800자인데 800자를 제가 여기 전부 다 포함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 중간중간 중량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예시들은.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려면 여기에 이 내용에 그 다음에 이어질 게 어떤 역량을 강화해 왔는지 만약에 RMP수를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 RM에게 필요한 재무분석 역량 또는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기른 경험이 나와야겠죠. 어떻게? 인턴, 기보 인턴, 신보 인턴 아니면 스타트업 창업 경험 또는 재무분석 학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재무분석 역량 또는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비재무적, 재무적 가치를 둘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RM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NPL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런 국면을 언급하면서 신한은행의 NPL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개인금융 핏으로 맞추실 분들은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제목,
수익률 마이너스 15% 구간에서 배당주를 40% 편입해서 하방을, 그러니까 큰 손실을 막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이 지원자는, 이 첨삭 예시는 포트폴리오 수립 경험이 있나 본데, 그때 고배당주 펀드, 고배당주 ETF든 고배당주 개별 주식이든 편입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 그 시장 대비 높은 벤치마크, 그러니까 아웃퍼폼했다. 이 내용이 나오겠죠. 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어필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포트폴리오 수립 역량이겠지. WM에게 필요한 포트폴리오 수립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의 비이자 이익 개선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 제목 아래 핵심 메시지 볼게요. 시장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매크로 지표로 하방을 통제하는 자산 배분 능력을 키웠다.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이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생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 신탁 펀드, 수수료 중심의 비이자 이익 성장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 다음에는 자꾸 코 먹어서 미안한데 듣기 거북한가? 네, 감기 걸렸나 봐요. 어제부터. 뭐 어쨌든 미안해요. 아니야, 안 미안해. 이해해, 너네가. 내 계속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은 이걸 공짜로 보고 있다. 그걸 명심하세요. 고마우면 좀 고맙다고 댓글도 남겨줘도 돼, 친구들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 투자 동아리 대회에서, 모의 투자 대회에서 시장 급락기 손실을 방어하며 최종 이의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뒤에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이의를 거뒀는지가 나오겠죠. 당시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기술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나는 조급한 매도 대신에, 조급한 손절 대신에 거시 지표 변화에 집중했다. 당시에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걸 근거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다. 기존의 성장주 비중을 30%로 축소를 했고 고배당 금융주와 단기채 비율을 70%까지 확대를 했다. 그 결과 한 달 뒤에 코스피가 8% 급락하는 동안에 포트폴리오 손실률은 마이너스 1.2%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7% 아웃퍼폼한 거죠. 그래서 이후 이제 여기서 나올 건 그거죠. 이 사람이 이 첨삭 예시에서 결국 어필하고 싶은 건 포트폴리오 수립 역량, WM에게 필요한 포트폴리오 수립 역량을 어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력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후 투은사와 AFK를 취득하면서 세무와 절세 전략까지 아우르는 종합자산 관리에 필요한 기초를 다졌다.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방어해본 경험과 그 다음에 이 세무와 절세까지 아우르는 이 종합자산 관리의 기초 역량을 강화해서 신한은행의 비이자 이익 증가에 기여하고 고객의 평생 자산을 안전하게 증식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WM PBP수로 작성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1번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더 이상 이제 고객 응대, 친절함 이런 걸로 어필하면 아마추어다. 제발 그런 거 어필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건 그냥 기본이라서 이제 안 먹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고객 응대 에피소드가 엄청 차별화되는 거다? 그러면은 물론 그거 봐야겠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이 1번 문항에서 어필하고 싶은 역량에 고객 응대 역량과 친절함 이런 아르바이트만 해봐도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이제는 면접 가서 쳐 발릴 거예요. 그렇게 썼다간 서류는 합격하더라도 여러분은 면접에서 어차피 쳐 발린다. 그래도 면접만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 2번 문항이에요. 가치관 충돌과 해결 과정. 기업적 합성 문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2번 문항 자체가 아까 그랬죠. 제가 이 신한은행 신가치 중 다르게 중 이 다르게와 관련된 문항이긴 한데 여기서 2번 문항에서 여러분의 가치관 충돌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필하는 문항이잖아요. 이 문항에서 이 신한은행 신가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면 다르게로 했다. 그러면 6개월간 준비했는데 다수결 압박을 뚫고 원점에서 재구축했다. 또는 빠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감과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예시 말고 빠르게라면 뭐 이 원리 원칙을 중시해서 모든 프로세스를 준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나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준수하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 결과 원칙은 준수하는 건 물론이고 업무 속도도 높였다.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와 관련된 이 내용으로 제시해 주셔도 되고 바르게로 제시해 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바르게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뭐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원이 뭐랄까 조금 편법을 쓰자 이런 걸 제안했지만 나는 아니다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걸 제시를 해서 설득을 했고 해결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어쨌든 지금 이번 문항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신한의 핵심 가치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중 하나를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언급해서 그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풀어내시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이번에 4개 문항 중에 명시적으로 이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와 관련된 문항을 묻고 있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1번에서 4번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2번 문항에서 그 바빠다를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를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 2번 문항에서 어필하지 않으려면 1번에서 4번 중에 하나에서 어필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첨삭 예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고 그 가치관이 타인과 충돌했던 경험이 뭐냐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그리고 충돌한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 볼게요.
졸업 확률 60%, 사전 발주량 2배 늘리겠다. 내용 살펴보면 직감과 간행을 버리고 객관적 지표로 비용 누수를 차단하는 실행력이 이 혁신의 출발점을 배웠다. 대학 축제 주점 총무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식사제 폐기 비용을 전년 대비 90% 줄였다. 자, 당시에 선배들은 늘 전년도 구매량과 직감에 의존해서 재료를 일괄 주문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엔 매번 수십만 원의 악성 재고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됐다. 그래서 나는 이런 단기적 편의성보단 예산의 무결성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중요하다 판단했다. 자, 이 사람의 가치관이죠.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3년치 축제 기간 날씨와 메뉴별 판매량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그 결과 우천시에 부침류의 수요가 1.5배 증가한다는 걸 확인했고 주류 소비는 30%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상예보에 연동한 발주 시스템을 제안을 해서 도입을 했다. 이런 시각화 대시보드를 바탕으로 이제 재고 손실 비용 시뮬레이션을 보여줬고 선배들은 내 의견에 설득이 돼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내 시스템, 내가 제안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재고 소진율이 98%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한은행의 다르게라는 핵심 가치처럼 굳어진 관행에 객관적 지표로 의심을 품는 실행력으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문항에서 다르게를 어필한 거죠, 이 사람은. 자, 또 다른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환불 불가입니다라고 말한 대신에 결제 7일 연기해 드릴게요. 라고 이제 제목이 나왔어요. 규정틀 안에서도 유연한 묘수를 찾아내서 고객을 묶어두는 신한은행원이 되겠다. 공유 오피스의 운영 매니저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컴플레인 고객 12명을 장기 계약자로 전환한 이 경험이 있다. 당시에 결제 시스템 오류로 중복 결제가 발생해서 고객들 항의가 빗발쳤어요. 근데 본사 지침은 원인 파악 전까지는 환불 불가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은 이 본사 방침대로 안 된다, 환불 안 된다, 이 매뉴얼만 반복하면서 계속 고객 항의와 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원칙을 사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급자 중심의 태도만 고집하면 이 브랜드 신뢰도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 고객 이탈을 막을 우회로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분석해서 이 관리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용 기간 연장 조항을 찾아냈다. 그래서 중복된 결제 금액만큼 다음 달 이용료를 차감하고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회의실 무료 이용권을 2시간 지급하는 보상안을 기획해서 이 본사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고객의 분노 포인트가 이 금전적인 손실보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간파한 맞춤형 제안이었다. 그 결과 불만 고객 전원이 계약 연장을 했고 고객 불만은 사그라들었어요. 신한은행에서도 이런 규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도 고객의 숨은 니즈를 발굴하고 고객 불만을 해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엔 지금 이번 문항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관이 신한은행원으로서 적합한 가치관인지 그다음 두 번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어필해 주셔야 돼요. 다시 이번 문항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그 가치관은 반드시 신한은행원으로서 필요한 가치관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갈등 해결의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타인과 갈등을 겪었을 때 그걸 능숙하게 해소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관건이란 소리예요. 3번 문항 사이 이슈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쓰기 전에 항상 꼭 그 핵심 이슈 20가지 영상 보세요. 전전 영상인가 전 영상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슈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 DSR 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뭐 주담대 규제 강화가 될 수도 있고 고환율 관세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이란 전쟁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뭐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모대출 펀드론 공포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증권사로의 자금 이탈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슈들을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 그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건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너무 흔해서 쓰지 마시는 게 제가 드리는 가이드고요. 저출산 고령화를 좀 심각하게 풀어내면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심각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나야 그렇게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칫 고령화 저출산은 이거는 약간 이 3번 문항에서는 여러분들 이 최근 이슈와 관련될수록 유리해요. 이 저출산 고령화는 메가 트렌드잖아요. 앞으로 최소한 수십 년간 이어질 트렌드인데 그건 이미 저출산 고령화는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 이슈잖아. 너무 틀에 박힌 진부한 얘기가 되고 저출산 고령화 얘기 나오면 당연히 연금 쪽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너무 뻔해요. 그렇게 쓰지 마시길 바라고요. 정치적 또는 이념적인 편향이 들어간 정책 비판하지 마세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핵심 이슈이긴 한데 그거를 언급하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는 수도 있는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칫 이 정치적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 정부의 규제 관련된 내용은 조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자소서 초보자들의 입장에선 웬만하면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슈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반드시 이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된 사회 이슈를 고르셔야 돼요. 전혀 은행이나 뭐 지원하는 직무, 예를 들면 RM이나 WM, 은행, 이런 키워드와 관련 없는 이슈,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무임승차 제도, 무임승차자, 약간 뭐 요즘 또 이슈가 뭐 두점쿠, 뭐 버터떡, 뭐 이런 거 이슈긴 한데 물론 이런 것도 나라면은 이 은행 쪽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 들으면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버터떡이나 아니면 두중쿠에 관련된 사회 이슈를 제기하면서 지금 금융에 대한 트렌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이 스파성으로 이 은행권이 경쟁에 치열한 은행권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이 유행을 읽는 트렌드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금융에도 이러한 이 스파성 트렌드 이벤트를 도입해서 이 신한은행의 비이자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도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하고 떠오른 거야.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와 논리를 펴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건 나 같은 이 최고 전문가들 초고수가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은 나는 초고수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재수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자소서 첨삭의 절정 단계에 이른 사람이라서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초보자라서 이런 거 좀 위험하고 여러분들 그냥 초보자들은 그냥 이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은행과 관련된 이슈, 금융과 관련된 이슈로 이 3번 문항을 제시를 하세요. 전혀 관련 없는 걸 은행 쪽으로 풀어내는 게 오히려 창의성 측면에선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 자칫 이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는 걸 기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혀 다른 이 사회 트렌드나 이슈를 은행 쪽으로 풀어낼 수 있다 본인이 그러면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참신하거든. 사실 이 3번 문항은 다 거기서 거기 뻔한 이 이슈들일 거예요. 아무리 뭐 써봤자 참신한 이슈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이슈를 제시하면 은행업에 미칠 영향과 이런 게 거의 항상 뻔해요. 뭐 예를 들면 가계대출 강화야. 그럼 당연히 비이자의 강화가 나올 거고 아까 말했던 저출산 고령화야. 그러면 연금시장 또는 신탁시장 뭐 이런 거 유한대응 신탁 강화 이런 게 나올 거고 다 뻔하잖아. 뭐 고환율, 이란 전쟁 나오면 당연히 수출입 기업의 환해지 서비스 중요하다. 이런 게 나올 거고 너무 뻔하잖아요. 이슈마다 그 나오는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뻔하지만 여기서 3번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직무 관심도를 보기 위한 거라서 굳이 그렇게 창의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3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원하는 직무와 은행과 금융에 관심이 있나 요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고 요거는 이제 면접 때 집중적으로 검증이 들어갈 부분이지 자소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 3번 문항은 되게 차별성이 없는 문항이에요. 누구나 뻔한 소리를 뻔하게 쓴 부분이 될 거라서 3번 문항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창의성이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그리고 3번 문항 작성하실 때 이 6단계 구조로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사회 이슈를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이슈가 은행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멘트를 이제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슈가 은행업 특히 신한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그 이슈에 따라서 그 영향에 따라서 기회 요인이 뭐고 위험 요인이 뭔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회 요인을 활용하거나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직무 역량이나 본인 경험이 어필이 돼야겠죠. 그 다음 마무리로 입행 후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한은행에 뭐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리딩뱅크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거나 아니면 비이자이익의 압도적인 1위를 견인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입행 후 포부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환차손 20억, 수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증발하고 있다. 자, 달러당 1,400원이 무너지면 고환율 시대예요. 그래서 국내 수입 의존형 중소기업의 도산 리스크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 단가 폭등은 기업의 영업이익 갉아먹고 이건 곧바로 은행의 부실 여신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2025년도 NPL 비율은 이 4대 시중은행 모두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은행은 단순 대출 공급을 멈추고 파생 상품을 결합한 적극적인 환 리스크 통제자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환율은 환 리스크 했지. 뻔하잖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문항에 본인 경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무역금융 스터디에서 이 사람은 이 예시는 무역금융 스터디를 통해서 나 외환 그리고 이 FX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하려고 이렇게 이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이 이슈를 고환율 이슈를. 무역금융 스터디에서 수입 목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다. 환율 10% 상승 시에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되는 구조적 취약점을 확인했습니다. 달러 선도환 매입 계약과 통화 옵션을 혼합한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그 결과 이 환차손 리스크를 80% 이상 차단하는 모델을 설계했다. 신용 분석사 지식을 바탕으로 환차손이 현금 흐름에 미치는 악영향이 무엇인지 정량적으로 추적하는 훈련을 마쳤다. 그래서 이 경험 이걸 내가 써놨어요. 이거는 지금 사회 이슈와 관련된 문항이지만 이 이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6단계 구조를 작성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경험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조로 제시하시면 된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 문단 보면 외환 분석력과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온 외환 분석력과 실사 역량을 신한은행 기업금융 현장에서 발휘하겠다. 별도의 전문 재무팀을 갖추지 못한 지방산업 수출 기업들의 지방산업단지의 수출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거다. 환리스크 방어 솔루션을 세일즈해서 기업 마진을 수호하고 이 고환율 시대에 수출 기업의 마진을 사수하는 신한은행의 이 RM 전문가로 도약하겠다. 라고 제시한 거고, 요거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 예시겠죠. 그 다음에 가계대출 성장률 0%, 해답은 bancaassurance와 퇴직연금에 있다. 자, 이것도 뻔하잖아요. 이슈가 아까 말했죠. 가계대출 줄어들고 있으면 당연히 비이자이익 늘려야 되고, 비이자이익에 필요한 뭐 투자 또는 연금, 신탁 이런 게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답이 뻔하다고 했잖아요. DSR 3단계 도입으로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주담대 취급액이 급감하고 있다. 이자이익 성장이 멈춘 이 수익성 절벽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유일한 돌파구는 이 비이자이익 확대다. WM 수수료 강화를 통해서. 그래서 예대 마진에 의존하던 체질을 바꿔서 종합금융 솔루션 판매사로 진화해야 된다. 카드사 아르바이트 이 경험이 있네요. 이 예시는. 단순 혜택 안내 대신에 고객의 월평균 소비 내역을 분석했다. 주유비 지출이 큰 고객에게는 통신비 할인 카드 대신에 이 주유 특화 카드와 연계해서 자동차 보험 패키지를 묶어서 제안했다. 그 결과 단일 상품만 파는 것 대비 가입률을 2.5배 높였다. 일반적인 상품 브리핑 대신에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세금 문제나 노후 대비 등 숨겨진 페인 포인트를 포착했다. 이렇게 이 과정으로 나는 세일즈 본능과 세일즈 역량을 길렀고 또 투혼사도 취득했어요. 그래서 영업력과 이 투혼사를 통해 쌓은 포트폴리오 지식을 기반으로 이 신한은행의 비이자이익 강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번 문항에서는 그냥 사회 이슈와 지금 물어보는 거는 3번 문항은 사회 이슈가 뭐고 그 이슈가 은행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만 물어보고 있지만 순진하게 그것만 쓰면 안 된다. 뭘 쓰셔야 되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6단계 구조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물어보는 것만 사회 이슈와 은행업에 미칠 영향이 뭔지만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뻔하디 뻔한 자소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써봐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그러니까 분량이 지금 800자가 아니고 천자인데 천자를 이 사회 이슈와 은행업에 미칠 영향으로만 써놔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읽어봐. 그러면 와 이거 되게 개뻔한 소리만 써있네 라고 느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피하려면 이 3번 문항에 이 6단계 구조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4번 문항, 이것도 이 25년도 하반기인가 상반기에 나왔던 문항이에요. 10년, 20년 후에 본인의 비전. 그래서 뭐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는 여러 가지 있어요. 공급망 금융 구조화 기획자, 밸류 체인 심사역, 세대 통합 리빙 트러스트 PB, 근데 이런 거 그대로 쓰지 말고 본인의 이 키워드로 조금 바꾸어서 쓰세요. 쓰시려면. 이런 것들 언급할 수 있는데 내 기준에 다 식상하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애초에 이 4번 문항 자체가 뜬구름 잡는 걸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따뜻한 지점장 이런 감성적인 그거 쓰지 말고 실제 신한은행이 참고로 내 경험상 4대 시중은행 중에 가장 수익성에 민감한 은행이거든요. 신한은행은 이 돈이 되는 걸 중시해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돈 되는 게 중요하다. 신한은행은. 그래서 본인이 이 신한은행에 어떻게 이 매출에 기여하겠다. 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살펴보면 흑자 부도를 막는 납품 대금 팩토링으로 이 지방산단의 CFO가 되겠다. 자, 내용 보면 입행 10년 후에 원청의 대금 결제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는 2, 3차 벤더사를 발굴하겠다. 이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급망 금융 전문가로 자리 잡겠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공장들을 직접 실사하면서 여기 내 경험이 나오죠. 실사하면서 뭐 예를 들면 기술보전기금 인턴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창원에서 창원 국가산단 공장들 직접 실사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내가 일본 문항에서 보여줬던 예시랑 비슷하죠. 어마어마한 지원으로 흑자 부도의 위기에 내몰린 하청업체들이 많았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신용 등급 심사에만 머무르면 우량 여신을 선정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공급망 전체의 자금 흐름을 조망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화 여신이 은행업에 절실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20년 후에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되 왜 이 비전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죠. 지금 1에서 4번 문항 중에 여러분이 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이 없죠. 그래서 이 4번 문항은 사실 지원 동기도 포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원 동기와 입행 후의 포부가 연결되는 구조로 작성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지원 동기는 반드시 여러분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입행 초기에는 지역 산단 내에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물품 납품 계약과 이 매출채권 회수 주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서류상 재무제표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생산 라인과 납품 구조를 직접 실사를 통해서 발로 뛰면서 가려내는 안목을 기르겠다. 이후에 10년 차에는 이 그동안 쌓인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청업체의 매출채권을 신속히 매입해서 유동성을 뚫어주는 신한은행만의 팩토링 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 결과적으로 단순 여신 착구를 넘어서 M&A 자문, 가업 승계 리스크까지 통제하는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RM 버전이죠. RM 또는 지역인재 버전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M 버전으로 자산 증식의 5%, 상속세 절세 30%, 부의 이전을 통제하겠다. 내용 보면 10년 후에 이 베이비붐 세대의 베이비 부머들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골든타임이다. 이런 국면에서 유언 대응 신탁, 리밍 트러스트를 하죠. 마스터가 되겠다. 여기도 똑같이 지원동기 나와요.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 보조 인력으로 일하면서 60대 이상 자산가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 투자 수익률 1, 2% 올리는 게 아니라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증여에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들의 이 고민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고객 자금은 증권사나 타행으로 무자비하게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이 계기로 신한은행에서 단순 판매가 아니라 고도의 신탁 솔루션을 다루는 마스터 PB를 성장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입행 5년 후에 CFP 자격 취득해서 세무와 이 법률 하드스킬 장착할 거고 10년 차에는 고객의 가족관계와 부동산, 금융자산 비율을 분석해서 분쟁 없는 상속과 절세를 돕는 맞춤형 신탁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문장 보면 패밀리 오피스 하겠다. 그러니까 PB의 꽃은 결국엔 패밀리 오피스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밀리 오피스, 가문의 금융을 담당하는 패밀리 오피스로 거듭나겠다. 그런 식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1에서 4번 문항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모집 불문 전형에 일반도 있지만 지역인들도 있지만 디지털 ICT 그 다음에 이 전형쟁도 있죠. 간단하게 어떤 키워드로 작성하셔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리하면 이 수도권 개인이든 기업금융이든 완갈고 뽑죠. 지금 신한은행은 비이자익 창출 그리고 융합형 올라운더가 되겠다. 이런 키워드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비이자익 증가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 또는 리스크 관리, 건전성 증대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 요걸 어필해 주시는 방향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거고요. 일반적 지역경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과 관련된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지역 경제, 지역 산업단지 또는 소상공인 또는 지역의 거주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징을 보고 그들의 특징에 부합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의 산업단지 밸류체인, 예를 들면 영남권이면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걸로 그 지역별 산업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그 특징, 산업 특징과 그쪽 기업의 그 산업 내 기업들의 이 자금 조달 니즈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그걸 해소하는 쪽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I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AX 혁신그룹 출범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AX 혁신 관련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사내 챗봇 기획 등 이 영업점의 백오피스 업무 시간을 결국엔 디지털 IT의 이 목적은 현업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물론 고객 쪽 간의 그 뭐랄까 UI, UX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모두 업무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게 바로 디지털 ICT를 채용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언급하시면 이 예시들로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지원하는 직무 지금 이거 그 국민은행도 6위로 뽑고 신한은행은 애초에 RMWM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일반직으로 이 채용 공고를 올려놨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RM이든 WM이든 구분하지 말고 본인이 꼴리는 대로 그냥 써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RM핏으로 맞춰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은행 때 자소서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랄까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처럼 기업금융 개인금융 이렇게 따로 뽑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WM, RM 둘 다 역량을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개인별 스펙, 경험, 에피소드에 따라서 그 역량의 중점을 둘 비중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RM의 70%, WM의 30%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너무 RM핏에만 맞추는 것도 추천드리진 않고요. 너무 WM핏으로만 맞추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번 문항에서 내 핵심 경쟁력을 RM 쪽으로 어필했다면 사회 이슈 관련해서는 WM 관련된 키워드로 어필하시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아주 좋은 솔루션이죠. 그렇게 이 WM도 어필할 수 있고 RM도 어필할 수 있는 자소서가 필요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선. 그래서 이제 RM 쪽으로 어필할 때는 이제 재무 분석 관련된 역량 그리고 B2B 영업력 또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어필하시면 좋고요. WM 쪽이라면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실제 영업력 1대1 이 맨투맨 영업력 이 P2P라 할까? P2P 영업력 또는 B2C 이런 영업력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B2B는 이제 RM 쪽에서 언급하면 좋은 거고 이 B2C는 그 WM 쪽에서 언급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신한은행 자소서 가이드를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고 퀄리티로 만들어서 최종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첨삭하면 보통 스펙에 문제가 없는 한 서류 합격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합격뿐만 아니라 이제 면접 가서도 내 자소서로
면접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세팅 단계부터 중요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면접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은행권 면접에 필요한 PT, 세일즈, 이거 신한은행 지금 1차 면접이 PT랑 토론이랑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이죠. 여기 PT, 세일즈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올려놨어요. 미리 합격 멤버십에. 그래서 요거 가입하시고 시청하시면 미리 면접 준비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서류 합격하고 나서 필기 합격하고 나서 면접 코칭 받고 싶다 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PT, 세일즈, 인성 면접 다 준비시켜 드릴 거예요. 그 당시에 출제될 예상 문제와 예상 질문과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모의 면접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대답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면접 코칭 수강생들의 후기를 보면 실제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오히려 내 면접 코칭 받고 실제 면접장 가면 오히려 쉽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되게 완벽하게 철저히 준비시키고 어렵게 준비시키기 때문이야. 그래서 불스메이커 면접 코칭 받으시면 실전 면접이 오히려 쉬워지실 거다. 그러니까 면접도 잘 보고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한은행 자소 가이드 이것도 한 시간 넘을 것 같네.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은행이 아마 뜨겠죠. 우리은행 뜨면은 그때 또 자기소개서 가이드 영상 올릴 거고, 혹시 이제 면접 대비 영상, 이제 뭐 서류 발표 나는 기업들은 뭐 필기나 면접 대비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 바로 볼 수 있게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곧 조만간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